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베리파이 바스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먼저 이 베리파이 바스프 제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그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단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문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특히 부각된 사례가 업비트의 사례일 뿐이지 사실 이건 좀 대한민국 가상자산, 블록체인 이 업계 내에서 충분히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과 함께 이 가상자산의 입출금에 대해서 추적을 원활하게 하겠다. 단순히 이게 추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출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범죄 수익이라든지 테러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함께 모여서 만든 이 트래블룰 있죠. 네. COD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의 대항마라고 평가를 또 받는 그런 트래블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베리파이 파스프 말이 되게 어렵네. 베리파이 파스프 부정적 기사 퇴출 의혹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이 베리파이 바스프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연락을 상대 거래소 측, 그러니까 일종의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어떤 그 트래블룰 시스템이 있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 업비트가 됐든 아니면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또 입금을 받고 원활하게 유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 거래소들의 관계자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어디서? 베리파이 바스프에서. 처음에 이 보도 자체는 업비트에서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상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업비트 측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에게 지금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트래블룰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사실상 이 베리파이 바스프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관계자는 너무 눈치 보인다. 이거 갑질 아니냐.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작 뭐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상위 거래소들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본인들한테도 해당이 뭐 똑같은 잣대를 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비트나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 사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이런 곳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금방 사라지죠.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업비트나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 거래소보다 그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일단 회사 자체도 규모도 있고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이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망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갑질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많이 비슷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분들한테 나가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소리 안 들리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뭐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고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안인 겁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좀 이게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이제 작성하고 또 각 거래소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 언론도 언론 나름이긴 합니다만, 사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기사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었다라고 네. 한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작성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언론 입장에서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소는 자신들의 어떤 뭐 거래소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상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언론에 어떻게 뭐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기사를 뭐 내리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작 본질은 예. 우리가 저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저 달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손가락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그 거래소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 뭐 손을 보거나 뭐 전략을 바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인데 표피에 떠 있는 언론 기사만 어떻게든 삭제를 하면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정치적으로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를 어떻게 개선을 시킨다.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정말 이 수박 겉핥기식의 네.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네. 실제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룰 정도는 거래소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룰 정도를 파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특히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이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규제 방안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거래소 자체에서 네. 어떤 자정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는 요소 자체는 물론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에서 거래소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거래소 솔루션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만약에 중소업체에 이런 지시를 했다 혹은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굉장히 선택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오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기사가 네. 보도가 되었다. 좋은 기사가 만약에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운영을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 거래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혹은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용상의 경험을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핵심을 짚어야 되는 거네요. 핵심을 짚어야 접근을 되는 해야 거죠. 되는 거고. 예. 네. 이번 그럼 베리파이 바스프 갑질 논란 업비트에서는 업비트가 아닌 그 베리파이 바스프 싱가포르 법인으로 정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이 두 회사 관계가 어떻게 관계인가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 업비트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게 네. 어떤 뭐 공문을 보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어떤 그 안내가 또 표시가 추가로 되게 되었습니다. 업비트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업비트가 아니라 베리파이 바스프 싱가포르 법인으로 네. 정정합니다. 네. 하고 정정 보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베리파이 바스프와 업비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는 람다 256이라는 네.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네. 싱가포르에 출범한
새로운 법인입니다. 네. 그럼 이 람다 256은 뭘 하는 회사이냐? 네. 이 두나무라는 회사에 네. 그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블록체인 연구소예요. 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어떤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든지 네. 이런 걸 연구를 하겠죠. 네. 그럼 이 두나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가장 유명한 게 업비트의 운영사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죠. 실제로. 업비트가 두나무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업비트가 두나무고 네. 두나무가 업비트죠. 네. 네. 예. 혹시 람다 256과의 그 자본 출자 관계라든가 그런 비율을 좀 대략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람다 256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파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빗썸과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들의 어떤 지분 관계에 네. 대해서 한번 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람다 256 자체는 거의 뭐 두나무 소유의 회사다.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상. 예. 이게 사실상 이 생태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업비트는 이제 정말 거대 공룡이 됐잖아요. 예. 뭐 람다 256부터 해서 이 베리파이 바스프라든가 여러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거대 공룡의 갑질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거대 공룡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이 가상자산 재단이라든지 네. 재단뿐만 아니라 거래소 이런 얼라이언스들에게 있어서 업비트는 공룡이라기보다는 거의 이 큰형님에 가까운 네. 그런 이미지로 거의 추앙을 받고 있죠. 네. 큰형님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네요. 그래도 어쨌든 맏형으로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저도 큰형이라고 뭐 하면. 주변에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네. 그분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다라고 네. 평가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을 뭐 어떻게 좀 조절하는 능력도 조절할 만한 능력도 있고요. 특히 네.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이미 국내 가상자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만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보장이 돼 있고 네. 거래량 또한 충분히 뭐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확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보다도 약간 이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 네.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국내 1위는 무조건 업비트다. 네. 지금 빗썸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네. 판단을 했을 때. 네. 이런 업비트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제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뭐 정권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근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업비트가 네. 먼저 시작을 하자. 네. 사실 이 업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네. 특근법 자체가.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특근법이 생기고 나서 업비트나 빗썸처럼 이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더 네. 영업을 하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런 만큼 이 살아남은 거래소 초기에 4개였다 이제 5개죠. 이 5개 거래소가 살아남는 동안 그래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 내지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 운영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일부 거래소들도 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국내 거래소가 25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 딱 5개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입장에서도 물론 이 거래소가 이 2개 거래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유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다만 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어떤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 요소도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시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들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 트래블 그렇죠. 룰에 네. 들어와야 살아남는 네. 건데. 네. 근데 이 살아남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눈치도 봐야 돼. 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게 뭐 갑질이냐 을질이냐 이 문제를 떠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아니냐
네. 생각을 마치 그런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뭐 학교 다니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반에 소위 말하는 짱이 있다면 그 짱과 어울려서 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 뭐 그런 와중에 또 짱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마음. 뭐 그런 현상 같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비유를 해주셔서 네. 이해가 확 기자님 되네요. 세대 때는 그 네. 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뭐라 부르나요? 요즘? 요즘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네. 뭐 일진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뭐. 그렇죠. 예. 대빵 뭐 이런. 네, 어쨌든 그 업비트가 그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맏형이다 보니까 참 그 하는 역할들 모든 언론사들도 그렇고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의무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또 선례를 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업비트가 이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큰 좀 족적들을 남기면서 건전한 발전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 측면에서 네.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네, 이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비트가 어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굉장히 많은 네, 일들을 해냈어요. 네. 또 대한민국의 이런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간 주역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네, 스스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 네. 지금 뭐 굳이 업비트뿐만 아니라 베리파이 바스프, 네. 싱가포르 법인에서 이런 좀 노력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베리파이 바스프와의 좀 관계들을 좀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좀 정리,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약간 독립이 돼 있어야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 관리 절차가 될 텐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또 불투명하다 보니까 업비트가 배후에 있다라는 뭐 그런 의혹들은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김명석 자문위원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